네, 21대 첫 정기 국회가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라는 여야의 극한 충돌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오후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이 강력 저지를 예고하고 있어 다시 한번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어제 열렸는데 저도 계속 끝까지 보니까 밤 9시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바로 김기현 의원이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하고 이제 밤 12시에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공수처법 개정안 가장 핵심 쟁점인데 그걸 통과시키려는 어쨌든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이 있고요. 그리고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본회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기국회가요. 지금까지의 과정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 과정 어떻게 의미를 둘 수 있을지 한 번씩 여쭤볼게요. 예, 뭐 오늘 2시부터 임시회가 개회되게 됐는데요. 네. 사실 그 21대 국회도 또다시 이렇게 그 갈등과 혼란을 보여서 참 여당으로서 송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1년 동안 끌어온 법이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혼란 과정 자체가 한편으로 징글징글할 겁니다. 또 솔직히 야당도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개정안을 낸다거나 수정안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이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눈 한번 질끈 감고 한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어제 115개 법안이 무더기로 처리가 됐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에 선거법 개정안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 단독 처리한 이후에 올해 7월에 임대차 3법, 8월에 부동산 정세법 등 18개 법안 단독 처리했고요. 네. 어제 그 상황은 작년부터 1년 동안 이어져 온 상황의 재판 3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통과 과정에서 그 상당수가 위헌 논란도 있고 과도한 규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의라든가 그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제가 볼 때는 부작용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다. 특히 예.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기업규제 3법, 5.18 역사 처벌법 있잖아요. 민주화운동 특별법 이게 네. 후유증이 예.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이 어제 이제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도 했었는데 당초 5개 법안을 올렸었는데 혼선 끝에 결국에는 이제 3개로 결정이 됐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수처법 개정안하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가정보원법, 그다음에 대북 전단 금지법 3건만 네.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고요. 애초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있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그다음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은 뺐습니다. 예. 그 이유가 어제 오후 늦게 5.18 유족이라든가 세월호 유족의 심정이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해서 그건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당내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아무래도 우리 지금 최근래 역사에 가장 민감하고 아픈 부분이니까요.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은 뺀 것은 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다만 당내에서 일부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사실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통과시켜 주는 건 아니냐 반발도 있었는데 예. 제가 볼 때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위헌 논의가 있거나 보완 부분이 있으면 향후 법조계의 논의나 이런 걸 거쳐서 보완 입법을 하든지 그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임시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로 어느 정도 의견을 표현하겠다 이런 그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딱히 사실 의원 수에 비교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진 않고 여론전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원래는 장애투쟁 말고는 네.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라고 하는 필리버스터인데요. 이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회기가 종료가 되면 필리버스터도 종료되게 돼 있고 네. 회기가 진행 중이어도 필리버스터 개시한 24시간 이후에 최적 의원 수의 5분의 3이 중단을 요구하면 중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법여건을 다 합치면 180석이기 때문에 그 구성 요건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어제 자정부로 회기가 종료되는 바람에 끝났고요. 예. 오늘 2시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지금 이제 열릴 예정인데 그러면 24시간 뒤에 중단하고 24시간 뒤에 중단한다고 하면 민주당의 지금 의도대로 하면 12일이면 법 3개 다가 통과되는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힘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이 실상을 국민들께 직접 알리고 호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비록 한계가 있지만은 필리버스터라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그 필리버스터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지나면 5분의 3 180석 만들어서 중단시키고 다시 안건에 표결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비웃는 건 아니고요. 네. 이 국민의힘이 저희가 과거에 저기 테러 방지법 때 필리버스터 했는 것처럼 그 정도 할 수 있을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시간이나 그런 거요? 예, 흔히 이분들이 과거에 이제 웰빙 정당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조차도 지나가는 과정으로서만 생각하지 그렇게 사실 절박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말씀드리자면은 이 공수처법 자체가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가 다 공약을 했던 법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공수처법이라는 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의 잔재, 개발 독재 시대 때 과도화된 검찰 권력 이런 것들을 해소하자는 측면인데 여야가 특별히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과정에서의 차이가 존재했을 뿐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 발목을 잡고 한다는 게 저는 좀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야당도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과정이 거쳐지면은 아마 적당히 물러설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사태 유발의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대통령 면담을 하겠다 이런 요구를 밝혔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는 공식 답변이 없거든요. 특정 사안에 대한 야당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통령이 면담을 한 전례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이 검찰개혁 상황이 좀 일부 정리가 되고 냉각기가 거쳐진다면은 좀 미래지향적인 주제로는 만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지금 계속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이른바 입법 강행을 계속 그 시도를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법안들이 처리가 될 텐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행하는 게 절대 다수의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부담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떠세요? 국민들에게 정말 그 낱낱이 설명드리지 못해서 네.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야당이.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공수처법뿐만 아니고 모든 법률에 대해서 개정안이라든가 어떤 수정안이나 이런 것을 당론으로 정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냥 상임위에 대충 들어와가지고 평소에 자기 생각했던 것 이야기하고 그냥 반대하고 싶으면 반대하고 이런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업 시간에 전혀 예습 안 하고 들어와서 그냥 평소 그냥 상식 가지고 떠드는 수준의 이야기로 지금 국회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예. 21대 국회만큼은 제발 일하는 국회가 되자는 차원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호 법안을 일하는 국회법을 내놨습니다. 예. 여당으로서 책임지되겠다는 겁니다. 과정에 좀 갈등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전국을 헤쳐나가겠다는 좀 의지의 표현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하고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제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는 이게 국회 소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언급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며칠 전에 12월 7일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새 민주주의가 열리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민주주의가 열리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유죄이탈 합법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요. 지난주에 37.4%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게 37.1%로 더 떨어졌어요. 예. 지난주에 민주당 지지율이 제가 보니까 29.7%던데 이게 뭐겠습니까? 단순히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 양상 때문만이겠습니까? 저는 이게 강행 처리, 민주주의 기반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 단독 처리
의회 독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 게 반영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공수처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중립성의 문제로 지금 옮겨갔는데 예. 이것도 지금 담보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공수처가 출범하고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수사권들을 다 가져가서 그걸 덮으려고 하면 국민의 저항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라고 제가 보는 것이고요. 공수처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도 지금 위헌 심판 청구가 돼 있는 상황이고 가처분 신청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적 심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끝난 사안이 아니고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공수처장을 중립적으로 뽑을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여야 간의 대화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제가 한 말씀 드릴 수밖에 네네. 없는데요. 예. 독재라는 것은 고문하고 민간인들 학살하고 했던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저기 김종인 대표님 계엄령 이야기하셨는데 계엄령 민주당 정권이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계엄령 했던 후예들이 누군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되고요. 공수처의 중립 문제 제가 세세히 좀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이미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 굉장히 중립적인 곳에서 추천된 분들입니다. 대한변협 회장은 공수처 출범에도 반대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추천한 분이 5표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중립적인 분이 추천했는데 예.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거부해서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 후보가 나온 중에서 3번 회의하고서 그거를 의견을 거쳤다고 보는 것은 집권 세력의 자세가 아닙니다. 공수처장 후보가 10분이 추천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 2분을 좁혀가는 과정을 겨우 10일도 안 되는 과정 속에서 다 하고 우리는 할 거 다 했다고 하는 게 무슨 집권 세력입니까? 그건 아니죠. 10일 동안밖에 회의를 못하게 만든 상황이 왜 생겼습니까? 100일 동안 추천위원조차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추천위원회가 일입니다. 구성되고 난 뒤에 10일간 하는 건 집권대 그러니까 이 세력의 자세가 법이 아니라고 작년 보는 패스트 겁니다. 트랙 이후에 1년 동안 논쟁을 한 겁니다. 모양만 갖추신 거잖아요. 됐습니까 이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속고발건 뒤집기와 관련해서 항의 방문한 정의당 의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뒤집기라는 상황 자체가 왜 벌어진 겁니까? 이 해보니까요, 이 전속 고발건에 실제로 대상이 대기업이 아니고 대부분 92%가 중소기업이라는 거죠. 예. 실제로 대기업은 이 대형 로펌이라든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방어권적 측면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못 가지기 때문에 중소기업만이 피해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이 뒤집기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요. 안건 조정위에서는 그러면 그걸 몰랐던 겁니까? 전체회에 와서 알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부의 당내 그 의원들도 아마 반대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뭐 정의당한테는 좀 뭐 미안한 느낌, 좀 감정도 가지고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당 간에 이제 신의성 씨를 우선적으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은 자기 정체성을 우선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 정의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라든가 이런 좀 보완적인 것들을 같이 해서 개정안을 내면 그때는 다시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말씀 어떻게? 결국 졸속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졸속 처리다. 안건 조정 소위를 통해서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전체회의로 넘기려니까 예. 안건 조정 소위가 6명 중에서 3분의 2 찬성이어야 되잖아요. 네. 민주당 셋, 국민의힘 둘, 정의당 1명이니까 결국 정의당 의원을 활용해서 안건 조정 소위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수정안 내가지고 수정안 가결을 시킨 거는 사실은 이거는 절차상에 보면 배반행위거든요. 이땐 정무위에 배진교 의원이 정의당에 들어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전속 고발권 폐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대기업 로비에 실제로 넘어간 거 아니냐, 구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예. 결국 저는 볼 때는 법안의 숙려 기간이나 이런 걸 다 지켜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조밀조밀하게 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 이게 그 제가 알아보니까요 중견기업 협의회라고 매출 3조 미만이 이제 중견기업 협의회에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야당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가 이제
경제계 쪽과 이렇게 협의하는 그 구조가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뭐 야당은 그 경제계 쪽하고 관계가 좋았으니까 그런 의견 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네. 예. 단속 고발권 이야기는 여기서 매듭을 짓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어제 또 이제 화제가 됐던 장면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각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제 현장 같은 경우에 또 언론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책을 읽은 이유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상징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보라고 한 그쵸. 이 같이 예.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논란의 와중에 있습니다만은 역사가 이것을 어떻게 기록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네.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역사를 퇴보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매듭을 짓고 한 단계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역사가 발전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도 집권 세력은 혼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권 고체가 되고 민주화가 되면서 역사는 한 단계 발전한 겁니다. 그렇게 좀 긴 호흡으로 한번 우리가 좀 천천히 보고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 보궐선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볼까요? 내년에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가 있는데 시장이요.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후보들이 등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박영선 장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1, 2, 3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물로는 박영선 장관이 1위인데 진영 대결에서는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우위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분위기 초반이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장과 같은 큰 규모의 선거는 네. 사실은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나온 순위는 그런 걸 반영한 거라고 제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경부 여당 심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넘게 나오고 예. 그다음에 범야권 후보 총합이 제가 보니까 51% 정도, 범여권 후보 총합이 39% 정도 해서 진영별로 나눠 보니까 꽤 큰 차이가 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여론조사만 보면 국민 여론이 야권에 호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재보궐선거는 원래 투표율이 낮습니다. 보통 30%, 조금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선거도 40% 내외예요. 예. 그러면 재보궐선거의 특징은 조직선거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 서울의 49개 중에 국민의힘이 8개 의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열세는 국민의힘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조직대 바람의 선거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관건은 국민들께서 국정심판, 정부 여당 심판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요구하시느냐, 예. 그게 어느 정도로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직 등록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박영선 장관, 우상호 의원, 뭐 박주민 의원.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4년 차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박영선 장관이 1등을 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인지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서울시장은 서울시장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전국적인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저는 서울시장 감이 된다라고 생각. 늘 그렇게 우리 선거의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흔히 하는 소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서울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비전상을 먼저 한번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이 게임으로서 또 선거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장하고 다음에는 뭘 할까? 이건 또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전국적 인지도와 더불어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에서도 정권 심판론을 넘어설 수 있는 후보를 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박영선 장관은 계속 이름은 오르내리지만 아직 그 인사 개각에 포함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현재 그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중소상공인들입니다. 네. 예. 주무부처 장관이다 보니까 그 일에 전념하시고 좀 말씀을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